신이 선사하는 가장 멋진 해결책을 만나는 법. 신은 처음보다 더 확장된 행복의 형태로 최고의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찜찜한 마음으로 노트를 덮은 그날 나는 하늘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일 일어나면 최고의 방법이 떠오르게 해주세요 하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여동생네 가족이랑 함께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번쩍 떠올랐죠. 나는 오래전부터 꿈꿨던 리조트 호텔의 스위트룸에서 하룻밤 자고 싶었고 가족과 함께 여행을 즐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들과 남자친구만을 가족으로 한정 지을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러고 보니 나는 전부터 동생과 함께 여행을 가고 싶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곧바로 동생에게 연락해 보았고 결국 여동생과 조카가 여행에 합류하기로 했죠. 결과적으로 아들과 남자친구의 항공편을 변경하고 동생과 조카에게 선물할 항공권을 구매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호텔과 일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일 없이 수수료, 요금, 스트레스가 가장 적은 방법이 실현된 것이죠. 여행 일정의 앞쪽 절반은 아들과 남자친구가 함께 했고 후반에는 두 사람과 교대하듯 여동생과 조카가 오키나와에 도착했습니다. 아들은 무사히 시합에 나갔고 나와 다른 가족들은 여동생의 식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국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신나고 멋진 여행이 되었죠. 신은 이런 식으로 최고의 한 수를 선사해 줍니다. 그것도 처음 계획보다 기쁨과 행복이 더 늘어난 형태로 말이죠. 아들의 시합 일정을 알게 되었을 때 내가 주먹구구식으로 해결하려고 했거나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으려고 전전긍긍했다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실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여행 계획도 그 시점에는 베스트였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실현된 형태 역시 베스트였죠. 이렇듯 최고의 수는 결코 하나가 아닙니다.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범위 안에서 억지로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고민거리를 잠시 내버려 두거나 잠재워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주나 신에게 해결책을 맡기세요. 이 방법이야말로 최고의 마법이니까요. 즐거움이나 설렘 같은 감정도 의심할 것. 돈의 득실에서 자유로워지는 순간, 돈의 흐름을 막고 있던 마음속의 얽매임과 집착이 사라집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듯 분노, 걱정, 괴로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설정을 변경할 찬스이며 비교적 간단하기도 합니다. 이런 감정은 이제 그만 느끼고 싶어 하고 알아차리기 쉽기 때문이죠. 까다로운 것은 즐거움, 설렘, 두근거림 같은 언뜻 긍정적으로 보이는 감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나 기쁨 같은 감정은 의심해볼 생각 자체를 하지 않으니까요. 얼마 전에 지인이 추천한 호텔에 묵었습니다. 입이 마르도록 칭찬해서 기대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런데 막상 가보니 왠지 별로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다음에 또 오고 싶다는 생각은 조금도 들지 않더군요. 그 사람은 도대체 이 호텔에 어떤 점이 좋았을까? 이 호텔을 왜 그렇게까지 칭찬한 거지? 이리저리 생각하다 보니 짚이는 데가 있었습니다. 지인은 이 호텔의 VIP 손님이었습니다. 숙박할 때마다 객실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받았고 VIP 라운지도 이용했죠. 다시 말해 특별 대우를 받는다는 자부심과 우월감에 사로잡힌 나머지 호텔의 청결이나 안락함, 서비스의 질, 다른 호텔과의 차별성 같은 부분은
신경조차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사례처럼 특별 대우를 받는 나에 눈이 멀어 본질을 바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득실에 얽매인 감정을 진짜 감정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죠. 이해하기 쉬운 예를 들자면 천원샵에서 물건을 살 때입니다. 요즘 천원샵 물건도 질이 좋다니까. 천원치고는 정말 예쁘지 않아? 당신도 한 번쯤은 이런 말을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당신 그 상품이 1,000원이 아니었더라도 샀을 것 같나요? 물론 상품의 디자인이나 질에 정말 매력을 느껴서 샀다면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이 정도 물건이 1,000원이면 이득이라는 이유로 사는 경우가 많죠. 상품 자체의 가치를 느껴서 샀을 때와 1,000원이라는 싼 가격에 끌려서 샀을 때 똑같이 두근거림, 설렘을 느낀다 해도 두 감정의 본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물건을 샀을 때 즐거움을 느끼는 이유가 이득을 보거나 싸게 사서라도 풍요의 기준이 득실인 것입니다. 쇼핑할 때 쿠폰이나 포인트 카드를 꼬박꼬박 챙기는 사람이나 돈을 아끼려고 재료만 사다가 직접 만드는 데 집착하는 사람도 그런 경향이 있죠. 나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포인트 쌓는 기쁨에 몰두해서 돈을 쓸 때의 즐거움을 느끼는 감도가 둔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물건을 샀을 때 느끼는 즐거움보다는 이 정도 포인트면 뭐랑 교환할 수 있지 같은 쓸데없는 득실의 설렘에 집중했었죠. 문 앞에 득실에 얽매이면 기회도 날아간다 해서 이야기했듯 득실에 연연하면 풍요로워질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득실이나 돈의 액수로 풍요를 계산하는 사고방식은 이제 그만 졸업하세요. 그런 세계에서 살아가는 한 영원히 만족감을 얻을 수 없으니까요. 물론 몇백 원, 몇천 원을 아꼈을 때 느끼는 행복을 진심으로 즐겁고 풍요롭게 느낀다면 취향의 문제이니 그 선택 역시 당신의 자유입니다. 앞으로도 쭉 포인트 2배 적립을 즐기는 세계에서 살아가고 싶다면 그것 역시 당신의 자유죠. 하지만 이 책을 손에 든 당신이라면 그런 즐거움 따윈 필요 없어 하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본질을 숨기는 가짜 고민에 주의하라. 원래 마주해야 할 걱정이나 고민의 본질이 표면적인 부분에 가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감정 하나하나를 똑바로 바라보고 의심하고 설정을 변경해가는 방법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이는 요령만 터득하면 아주 간단한 일이죠. 하지만 때때로 진짜 감정에 도달하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바로 가짜 고민에 사로잡혀 있을 때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진짜 감정을 외면하고 싶어서 본질에서 벗어나 고민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미나에 참석했던 한 여성은 바퀴벌레를 몹시 싫어해서 집에 있을 때면 바퀴벌레가 나올까봐 늘 불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진짜로 바퀴벌레가 나타나서 기절할 만큼 무서웠다고 하더군요. 겉으로 보기에 이 여성의 고민은 집에 바퀴벌레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여성이 정말로 싫어하는 건 바퀴벌레가 나오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바퀴벌레가 나올 때 느끼는 무섭다, 불쾌하다와 같은 감정이 싫은 것이죠. 내가 그 점을 지적하자 그러고 보니 바퀴벌레가 나올 때마다 더는 이런 집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말하더군요. 요컨대 이 여성의 진짜 고민은 지금 사는 집인 것이죠. 그 여성의 감정을 조금 더 깊이 파고 들어간 후에 알아낸 진짜 고민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하고 싶지만 지금보다 더 깨끗한 집은 월세가 비싸다. 월세를 지금보다 더 많이 부담하기는 불안하다. 다시 말해 원래 직시해야 할 고민은 지금 사는 집에 불만이 있지만 월세를
지금보다 더 많이 부담하기는 무섭다인 것이죠. 이 고민을 해결하려면 과감히 마음에 드는 집으로 이사한 후에 어떤 감정이 드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정말 쾌적해, 계속 이 집에서 살고 싶어 라는 감정을 느낄지, 아니면 쾌적함이고 뭐고 월세가 너무 부담돼, 아무래도 월세가 더 싼 집을 알아봐야겠어 라고 느낄지는 실제로 이사해 보기 전까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직접 이사해 본 후 어떻게 할지를 본인이 직접 선택하면 그만입니다. 이처럼 원래 마주해야 할 걱정이나 고민의 본질이 표면적인 부분에 가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의 표면에 의식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 고민의 본질이 뭘까? 나는 어떤 감정을 느끼는 게 싫은 거지? 이렇게 항상 자신에게 물으면 고민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궁금해하지 않았던 자신의 진짜 감정. 글로 쓰면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긍정이며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글로 쓰면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긍정이며 진짜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실 설정 변경에는 끝이 없습니다. 더 좋은 세계를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한 얼마든지 감정을 의심하며 꾸준히 스테이지를 변경할 수 있죠. 설정 변경이란 자신의 감정을 궁금해하고 그 감정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알고 싶어 하지 않았던 당신의 감정을 스스로 궁금해하며 질문해 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린 시절의 괴로운 기억이나 트라우마로 인해 생긴 감정과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여태껏 잊고 지내던 기억이 어느 날 갑자기 문득 되살아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너무 괴로워서 도망치고 싶은 감정과 마주해야 할 때도 있죠. 많고 적고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어린 시절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아무도 나를 보살펴주지 않았어. 외로웠어. 무서웠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던 이런 생각에 발목을 붙잡힌 채 스스로 자신을 꽁꽁 올가매는 설정을 만들어내는 일도 흔히 일어납니다. 나는 저 사람이 사과하지 않는 한 행복해질 수 없어. 내가 행복해지면 저 사람이 나한테 한 잘못이 괜찮다는 게 되잖아. 그런 건 절대 용납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며 지금의 자신이 행복해지지 못하도록 스스로 가로막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성인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배려하고 성장시키고 보살필 수 있죠. 과거의 힘든 기억을 거부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똑바로 바라보세요. 그때는 참 힘들었지. 잘 견뎌냈구나.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해방시켜주세요.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과거에 힘겨웠던 자신과 그 감정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곁에 다가가 승화시켜주는 것이죠. 나도 오랫동안 엄마에게 맺힌 응어리가 있었습니다. 엄마는 유치원 선생님이셨고 나는 엄마가 일하는 유치원에 다녔습니다. 어린 나는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다른 아이들과 나를 똑같이 대하는 게 억울하고 슬퍼서 견딜 수 없었죠. 한 번은 유치원에서 엄마 하고 불렀다가 선생님이라고 불러야지 하고 꾸중을 들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의 알림장을 쓰느라 내 이야기를 무시했던 기억도 있고요. 항상 그랬던 것도 아니고 고작 한두 번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엄마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서 나를 돌봐주지 않았어.
엄마라고 불렀다가 혼났어 라는 환상을 선택한 채 얼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이를 낳은 후에는 절대 엄마 같은 엄마는 되지 않을 거야. 아이를 두고 외출하는 엄마는 나쁜 엄마야 하며 스스로 나 자신을 꽁꽁 올가맸죠. 그때는 내가 원해서 그런 감정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 내 선택이었음을 깨달은 후에는 끊임없이 엄마를 원망하면서 내 자유를 억압한 채 살아가는 것은 이제 그만두자 하고 결정했습니다. 이후 엄마의 당시 상황을 이해하고 용서하려고 노력하며 나를 올가매고 있던 설정을 변경한 결과 엄마와의 사이가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당신이 행복해지는 데는 누구의 허락도 필요치 않습니다. 행복해지겠다는 각오만 있으면 충분하죠. 결정만 하세요. 그리고 노트에 감정과 생각만 쓰면 됩니다. 지금 내가 두렵다고 느끼는 10가지. 글에 나타나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바라보는 과정이 당신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의 설정을 변경하면 되니까요. 이 페이지는 자신에게 질문하고 대화하는 연습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두렵다고 느끼는 10가지를 노트에 써보세요. 아래는 5년 전에 내가 이 과제를 했을 때 적었던 내용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 이 세미나에 참석하기, 5. 책 사기, 4. 아이들을 두고 외출하기, 5. 모아둔 돈이 없는 것. 몇몇은 앞에서 소개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보면 피식 웃음이 나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두려웠죠. 여기에서는 이에 대한 감정을 어떤 식으로 파고 들어갔는지 소개하겠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하기 두려운 이유가 뭔데? 돈과 시간이 없어지니까. 아이들을 돌봐야 하니까. 그럼 돈과 시간이 있고 아이들을 돌보지 않아도 된다면 세미나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과 대답을 이어나가면서 내 설정이, 내 자유는 돈과 시간에 달려있다. 아이가 있으면 부자유스럽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두렵다고 느끼는 10가지는 지금의 설정을 깨닫기도 변경하기도 쉬운 과제입니다. 노트에 쓴 다음 질문과 대답을 반복하면서 설정 변경을 연습해 보세요. 돈을 부르는 3줄 노트 들여다보기. 당신도 돈의 신에게 사랑받을 수 있다. 노트와 펜만 있으면 인생이 달라진다. 드디어 클라이막스. 돈의 신에게 사랑받는 노트 쓰기의 처음이자 마지막 준비물은 비싸고 싸고를 떠나 자신이 좋아하는 노트와 펜을 준비하는 것이죠. 자, 이제 드디어 노트 쓰는 방법을 설명할 차례군요. 3줄 노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을 글자, 즉 눈에 보이는 형태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준비물은 노트와 펜이면 충분합니다. 우선 비싸고 싸고를 떠나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템을 맞추세요. 마음에 드는 아이템을 갖춰두면 기분이 좋아져서 노트를 꾸준히 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너무 당연한 사실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격에 얽매여 저렴한 걸 찾거나 오히려 취향이 아님에도 비싼 걸 사곤 합니다. 매일 펼쳐보고 싶을 정도로 꼭 마음에 드는 노트와 펜을 준비하기 바랍니다. 나는 루이비통 노트를 자주 애용합니다. 가끔 몰스킨이나 라이프, 트밤의 노트도 사용하죠. 참고로 줄이 없는 모지 노트를 선호하는데 테두리나 줄이 있으면 규칙이나 틀처럼 느껴져서 노트를 잘 안 쓰게 되기 때문이죠. 나는 아무 무늬 없는 새하얀 종이에서 자유로움을 느낍니다. 여러분이 노트를 고를 때는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해도 좋고 종이 질감이나 글씨를 쓸 때 감촉이 좋은 것을 선택해도 좋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무엇보다 당신의 마음에 드는지 아닌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세요.
펜도 마음에 드는 것이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잉크를 교체할 수 있는 만년필을 애용합니다. 색깔은 주로 남색이나 파란색을 쓰고 중간중간 빨간색도 사용합니다. 맞춤 제작한 펜 케이스에 만년필을 넣어서 언제 어디든 들고 다니죠. 옆에 그림처럼 맞춤 제작한 악어 가죽 펜 케이스는 정말 아끼는 아이템이라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하지만 마음에 드는 노트와 펜이 없으면 노트를 쓸 수 없을 정도로 아이템에 집착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초간단 3줄 노트의 활용법과 작성법. 노트를 작성할 때 주어는 무조건 나로 했었습니다. 내가 추천하는 3줄 노트 활용법과 작성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트 활용법입니다. 가능한 한 일기처럼 매일 쓰는 게 좋지만 기분이 가라앉을 때, 책을 읽다가 어떤 문구를 읽고 마음이 움직였을 때, 누군가가 한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려 찜찜할 때 등 감정이 술렁일 때만 써도 괜찮습니다. 자신을 힘들게 하는 상사나 마음에 들지 않는 동료나 친구에 대한 내용도 좋습니다. 지금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불만이나 감정들을 솔직히 써내려 가보세요. 그런 감정이 드는 까닭은 스스로 구체적으로 깨닫지 못한 견디기 힘든 일이 있거나 위화감을 느끼기 때문이니까요. 그런데 얼마간 노트를 꾸준히 쓰다 보면 감각이 예민해져서 다양한 일들이 더욱 복잡하게 엉키는 느낌이 혼란스러워지는 시기가 옵니다. 그런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 주제별로 노트를 쓰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나는 노트 한 권에 전부 다 기록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노트를 구분해서 쓰면 감정이 분산되기 쉬우니까요. 당신이 느끼는 것은 주제가 달라도 분명 어느 정도 일관성이나 경향이 있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상사의 지시는 무조건 따라야 한다거나 친구나 동료와는 무조건 잘 지내야 한다 같은 설정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한 건의 감정을 모두 정리하는 편이 이런 경향을 알아차리기 쉽습니다. 다음은 노트 작성법입니다. 여러 번 말했듯이 노트를 쓰는 이유는 당신의 감정과 마주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주어는 언제나 나로 하세요. 나는 어떻게 느꼈지? 나는 어떻게 생각했지? 나에게는 어떻게 보였지? 그리고 알기 쉽게 쓰거나 읽기 쉽게 쓰다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제3자의 시선으로 바뀌면서 진짜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못하게 되니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가, 당신이 어떻게 하고 싶은가, 당신이 어떤 세계를 꿈꾸는가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세 줄 노트의 핵심 포인트. 생각과 감정으로 만들어낸 환상을 제거하고 들 수 있는 한 가장 간결하게 팩트만 작성하세요. 그럼 이제 3줄 노트 쓰는 법을 설명하겠습니다. 3장에서 설명한 설정을 변경하는 3가지 순서를 기억하시나요? 1단계 관찰, 지금의 나를 직시한다. 2단계 감정, 지금의 감정을 오롯이 느낀다. 3단계 결정, 원하는 세계의 설정을 결정한다. 관찰이란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노트에 적은 후 왜 그렇게 느끼는데, 어째서 그렇게 느끼는데, 어째서 그렇게 생각해,
그렇다면 솔직히 어떻게 하고 싶은데? 하고 질문하며 감정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서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설정을 깨닫는 것입니다. 막상 실제로 해보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상상했던 것보다 더 노트가 엉망진창이 되고 동시에 머릿속이 혼란스럽고 복잡해진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정리되지 않은 상태의 머릿속 카오스는 상당히 깊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정리해 가야 할지 갈피를 못 잡는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지 모르겠군요. 3장에서 이야기했듯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할 때는 일단 방치해 두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그 문제와 마주해야 할 순간은 반드시 찾아오니까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정을 이렇게 변경해야겠다 하는 느낌이 들 때는 변경한 설정을 가슴에 새기는 차원에서 3줄로 정리를 시작합니다. 앞에서 나는 어릴 적 엄마에게 맺힌 감정을 풀지 못한 채 어른이 되었고 아이를 낳은 후에는 절대 엄마같이는 되지 않겠다며 스스로 올가미를 맺던 에피소드를 소개했습니다. 그 에피소드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관찰. 나에게는 아이를 두고 외출하는 엄마는 나쁜 엄마다라는 설정이 있다. 감정. 죽을 때까지 엄마를 원망하기도 싫고 나 자신을 올가맨 채 살아가기도 싫다. 결정. 아이와 계속 함께하지 않아도 괜찮다. 자신의 감정을 계속 파고 들어가다 보면 내가 어떤 감정을 파고들었지? 이 설정을 어떻게 느꼈더라? 하고 갈피를 잃을 때가 또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는 3줄 노트로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3줄 노트는 설정을 변경한 자신에게 하는 결의 표명 같은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받아들이고 느끼고 결정한 내용을 잘 연관지어 받아들일 수 있죠. 그렇기에 더욱 마지막에 쓰는 3줄 노트는 간결하게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에 노트를 펼치고 떠오르는 대로 써내려간 당신의 감정은 노트를 한가득 채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도출해낸 지금의 설정은 의외로 단순할 것입니다. 환상은 제한이 없기에 방대해지기 쉽지만 사실 팩트는 언제나 아주 심플하기 때문이죠. 이 점을 정확히 깨닫기 위해서도 3줄 노트로 마무리하는 습관을 꾸준히 이어나가야 합니다. 최종 설정을 바꾸는 3단계. 노트에 적힌 내용을 3단계로 쪼개어 환상과 팩트를 나누고 최종 설정을 바꿔보세요. 그럼 이제부터 3줄 노트를 쓰는 순서를 설명하겠습니다. 나는 노트를 펼치면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겠다는 전제하에 오늘 있었던 일이나 지금의 감정들을 속속들이 적어내려갑니다. 누군가 노트를 읽는다면 내 인생은 끝장이야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솔직하게 적으세요. 1단계는 관찰. 1번. 감정을 있는 그대로 적는다. 캐릭터 관점. 마음에 걸리는 일, 화가 났던 일을 아무런 여과 없이 써내려 가세요. 2번. 사실과 환상을 구분한다. 플레이어 우주적 관점. 사실에는 네모박스 치기, 환상에는 밑줄 긋기 등 자기만의 규칙을 정해서 사실과 환상을 구분하세요. 환상, 감정 부분을 깊이 파고들며 생각을 거듭한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째서 그렇게 느끼는데? 그렇다면 지금의 내 설정은 뭐지? 하고 질문에 질문을 반복하면서 깊이 파고 들어가세요. 현재의 설정이 무엇인지 깨닫는다. 3번에서 얻은 결과가 스스로 얽매고 있던 고정관념이나 설정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2단계는 감정.
1단계에서 도출된 현재의 설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느낀다. 솔직히 어떻게 하고 싶어 하고 자신에게 질문하세요. 3단계는 결정. 2단계의 1번에서 느낀 감정에 맞춰 설정을 바꿀지 말지를 정한다. 현재의 설정을 계속 즐길지 그만둘지 설정을 변경할지 선택합니다. 2번은 세 줄로 정리합니다. 그럼 이제 사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다음 사례는 2012년 어느 날 적은 실제 메모 내용입니다. 노트에 적힌 내용을 사실과 환상으로 구분해 볼까요? 그동안 미루었던 사실, 영수증을 정리했다. 주스를 많이 만들어 먹어서 식비가 엄청나다는 환상. 하지만 건강과 관련된 지출은 나를 위한 투자다. 팩트. 5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쓰거나 인터넷 쇼핑을 하면 바로바로 가계부에 기입해야겠다. 1개월 동안 쓴 총액이 얼마인지 보다는 하나하나가 꼭 필요한 지출이었는지 꼼꼼히 확인하면서 빠짐없이 기록하자. 사실은 메모박스 안에 영수증을 정리했다 뿐입니다. 밑줄 친 부분은 모두 환상이죠. 환상 중에서 깊이 파고 들어가 보기로 결정한 부분은 물결 모양으로 밑줄 친 엄청나다입니다. 왜 엄청나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돈을 많이 써서. 생각한 돈이 얼만데? 월 30만 원으로 한도를 정해둔 식비. 이 한도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 속상해. 왜 속상한데? 맛있는 식재료를 먹으면서 풍요로운 식생활을 즐기고 싶으니까. 여기까지 질문을 반복한 후에 문득 영수증을 정리하기 시작한 것도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풍요로움을 느끼려고 주스를 많이 만들어 먹었던 것이었죠. 요컨대 내가 원하는 풍요로운 식생활은 이미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내 설정은 식비는 월 30만 원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였죠. 이미 이루어진 풍요로운 식생활을 하마터면 놓칠 뻔했던 것입니다. 주스를 많이 만들어 먹는 지금의 현실은 내가 원해서 이루어졌을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나는 다시 한번 식비 한도에 연연하기보다는 생활 수준에 맞는 범위 내에서 풍요로운 식생활을 마음껏 즐기자고 결정했습니다. 마지막에 정리한 3줄 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찰, 식비는 월 30만 원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설정이 있다. 감정은 풍요로운 식생활을 즐기는데 돈을 쓰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 속상했다. 결정은 식비 한도에 연연하기보다 생활 수준에 맞는 범위 내에서 풍요로운 식생활을 마음껏 즐기자. 이렇게 결정한 후로 식비 한도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고 편한 마음으로 주스를 만들어 마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식비 한도액을 정해두지 않고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껏 먹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정말 간단하지 않나요? 미리 감사하고 또 감사하라. 이루어지지 않은 일도 마치 일어난 일처럼 미리 감사한다면 언젠가 꼭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설정을 변경하는 순서와 세 줄 노트 쓰는 법을 집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짜증날 때나 불안할 때, 답답할 때 등 조금이라도 감정의 변화가 생긴다면 노트를 펼쳐보세요. 노트를 쓰지 않은 날에도 그날의 분량인 두 쪽을 공백으로 남겨둡니다. 아무것도 쓰지 않은 날 역시 인생의 소중한 발자취 중 하나니까요. 다음은 내 노트의 나흘 연속 공백인 부분입니다. 하루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꼭 쓰겠다는 규칙을 세우지는 마세요. 공백으로 남겨두는 것도 쓰지 않았다는 기록입니다. 매일 노트를 쓰므로 날짜와 시간을 스탬프로 찍습니다. 매일 아침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낸 후에 잠시 한숨 돌릴 때 노트를 펼쳐 날짜 스탬프와 시간 스탬프를 찍고 전날 밤이나 오늘 아침에 느낀 일, 깨달았던 일을 적어 내려갑니다. 그리고 일하는 틈틈이 쓰고 싶은 내용이 생길 때마다 노트를 펼칩니다. 노트를 쓸 때는 언제나 만년필을 사용하는데 주로 남색이나 파란색을 씁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때나 결정은 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빨간색 만년필로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모든 일이 행복하게 잘 풀렸습니다. 멋진 방법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고의 방법으로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주와 신에게 가장 좋은 방법을 내려달라고 부탁할 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도 마치 이루어진 일처럼 쓰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신에게 방법을 맡겨두면 대부분 어느샌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소원이 이루어지면 신에게 소원을 빌었던 페이지에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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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적습니다. 펜 색깔은 자기가 좋아하는 색으로 편하게 구분해서 쓰면 됩니다. 앞에서 몇 가지 노트 쓰는 활용법과 작성법을 소개했지만 노트를 써가다 보면 각자 자신에게 맞는 구체적인 노트 쓰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글을 쓰는데 엄격한 규칙을 정해두어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리어 그것이 자신을 직시하는 데 방해가 되기도 하니까요. 3줄 노트는 나와 마주하고 신과 대화하는 가장 편한 비밀 공간입니다. 각자 자기에게 맞는 가장 편한 방식을 발견했다면 그 방식대로 즐기면서 쓰면 됩니다. 중요한 건 자신에게 솔직할 것, 우주와 신에게 맡겨둘 것, 항상 감사할 것, 이 세 가지입니다.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비결. 자잘한 소원 너머로 커다란 꿈을 어렴풋이 그려보세요. 그러면 소원은 보다 빠르고 정확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소원을 쓸 때는 요령이 있습니다. 먼저 그 소원을 이루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지, 소원을 이룸으로써 실현하고 싶은 꿈이 무엇인지 나 자신과 대화하면서 마음속에 떠올리세요. 예컨대 내 비전은 행복한 미녀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내 꿈이 세상의 모든 여성이 진심으로 행복해지도록 해주세요 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행복한 미녀 부자여야만 다른 사람의 행복을 도울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나는 여성이 가진 감수성의 무한한 힘,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기쁨, 여성 스스로가 행복해지면 그 행복이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순환하여 세상이 행복하게 변한다는 사실을 전하고 싶다는 인생의 꿈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듯 결정을 하고 나면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그러면 인생의 꿈과 연결된 소원을 이룰 아이디어가 자연스럽게 떠오르죠. 블로그에 글을 많이 쓰자. 최대한 풍성하게 표현하자. 책을 많이 읽자. 책을 통해 쌓은 지식을 경험으로 바꿔나가자. 내 경험을 사람들에게 전하자. 내 마음을 담아서 전파할 상품을 많이 개발하자. 나 스스로 행복하자. 내가 먼저 행동하고 실천하자. 그 결과 소원이 쉽고 빠르게 이루어지고 언제나 소원했던 것 이상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책을 출간했습니다. 책이 많이 팔렸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블로그에 올린 글을 읽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내가 행복을 실현했습니다. 덧붙여 나는 하나의 의식처럼 발이 차고 이지러짐에 맞춰 노트에 소원을 씁니다. 초승달이 뜬 밤이면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빌고 보름달이 뜬 밤이면
필요 없는 것을 없애달라고 빌죠. 매일 쓰는 노트는 일상생활 속에서 깨달은 설정을 그때그때 변경해가는 방식이므로 달에게 소원을 비는 것과는 목적이 조금 다릅니다. 보통 나는 변경한 설정과 관련된 소원보다는 인생이나 나 자신을 포괄하는 큰 소원을 빕니다. 예를 들면 제 회사가 세상의 모든 여성에게 행복을 선사하게 해주세요와 같은 것이죠. 평소에 설정 변경을 반복하다 보면 가끔은 달에게 잘못된 소원을 빌었다고 깨닫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소원을 달에게 빌었고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자, 당신이 소원을 비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마음속에 그린 명확한 꿈을 이루고 싶어서 소원을 비는 사람은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하는 행동을 조금도 괴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단 아무런 노력도 없이 라는 조건을 붙인 뻔뻔한 소원을 빌지도 않죠. 소원 안에 들어있는 자신의 꿈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자신의 감각을 믿으세요. 그러면 우주는 당신의 소원을 쉽게 이루어줍니다. 고민을 해결하는 3주 노트 실전 사례예요. 남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시선을 우선시하는 습관이 들면 자연스럽게 스스로 반짝반짝 빛이 날 겁니다. 여기서는 돈에 관한 고민을 3줄 노트로 정리하며 설정을 변경한 실제 사례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꾸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애인과 헤어지고 싶다. 왜 짜증나는데? 돈을 빌려주면 기분이 나빠지니까. 왜 기분이 나쁜데? 나한테 돈을 빌려서 술 마시러 나가는 걸 보면 나를 만만하게 여기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왜 계속 돈을 빌려줘? 돈이 없어서 곤란해하니까. 빌려주지 않으면 기분 나빠하거나 나를 싫어할까봐. 그렇다면 남자친구의 기분을 맞춰줘야 한다는 설정과 남자친구에게 도움이 되어야 가치 있는 여자라는 설정. 나는 이 2가지 설정으로 현실을 즐기고 있다. 지금 직시하다. 2번 지금의 설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여태까지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남자친구가 나쁘다고만 생각했다. 그런데 내가 미움받을까봐 두려워했을 뿐이었다. 더는 돈으로 남자친구의 비위를 맞추고 싶지 않다. 상대가 더 믿음직한 남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더 남자다워졌으면 좋겠다. 만만한 여자는 이제 싫다. 3번은 정하다. 다시는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 3절 노트에는 관찰. 1번 관찰. 남자친구가 술 마시러 갈 때마다 내게 돈을 빌린다. 2번은 감정. 여자친구에게 돈을 뜯어가는 남자는 싫다. 난 만만한 여자가 되고 싶지 않다. 3번은 결정. 앞으로는 남자친구뿐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절대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 조언. 강제로 빼앗아 간 것이 아닌 이상 돈을 빌려주기로 결정한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사실은 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이 점을 확실히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가라는 본질적인 부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돈뿐만이 아니라 집안일이나 업무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케이스 2번은
남편이 번 돈으로 눈치가 보여서 내 것을 사기가 힘들다. 현재 상황. 결혼 후 출장이 잦은 남편을 내조하려고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다. 집안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긴 하지만 완벽하다고 말할 만큼의 자신은 없다. 사실은 좀 더 자주 외출하거나 친구들과 만나서 술도 한잔 하고 싶다. 하지만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꺼려진다. 남편이 벌어온 돈으로 내 옷이나 화장품을 사기도 어쩐지 눈치 보인다. 오늘의 노트. 오래간만에 비에게 연락이 와서 모임을 갖기로 했다. 그래서 남편에게 새 옷을 사고 싶다고 했더니 옷 많잖아. 세일 기간도 아닌데 낭비 아니야? 하고 말하며 싫은 내색을 했다. 새 옷을 언제 샀는지도 까마득할 정도인데 전업주부는 옷도 사면 안 된다는 거야? 아, 기분 나빠. 왜 기분이 나쁜데? 남편이 나를 나쁜 아내라고 비난하는 듯이 느껴져서 왜 그렇게 느꼈는지. 솔직히 새 옷을 사고 싶다고 말할 때 나 스스로도 나쁜 아내처럼 느껴져서 조금 죄책감이 들었다. 그렇다면 좋은 아내이고 싶다는 설정과 좋은 아내는 참고 인내해야 한다는 설정. 나는 이 두 가지 설정을 갖고 현실을 즐기고 있다. 웃기다. 지금의 설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애초에 좋은 아내란 무엇인가? 나도 남도 인내하는 좋은 아내가 좋은 아내라는 잣대로 바라보았다. 남편에게도 늘 인내하는 모습을 보이며 좋은 아내임을 어필하려 했다. 하지만 좋은 아내의 기준은 인내하는 것만이 아니다. 3번 정하다. 앞으로는 나도 남도 인내하는 아내가 좋은 아내라는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겠다. 3주 노트 관찰. 옷을 사고 싶다고 말했을 때 남편이 나를 나쁜 아내라고 비난하는 듯 느껴졌다. 이번 감정은 인내하는 아내가 좋은 아내라는 기준을 만든 것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이었다. 3번 결정. 앞으로는 나도 남도 인내하는 아내가 좋은 아내라는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겠다. 조언. 남편에게 죄책감이 들어서 자기 물건을 사지 못하는 것은 나는 훌륭하고 올바른 아내랍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훌륭하고 올바른 아내란 무엇일까요? 여기에 정답은 없습니다. 자유롭고 당당한 아내가 멋진 아내다 라고 자신의 설정을 바꾸더라도 남편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어필할 필요는 없습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나면 배경은 자연스럽게 변해가니까요. 어떤 멋진 아내를 즐길지는 당신의 자유입니다. 모아둔 돈이 없어서. 케이스 3. 현재 상황. 쇼핑을 좋아해서 저축을 잘 못하는 타입입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을 참을 바에야 차라리 돈이 없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사업을 해서 수입이 들쭉날쭉하지만 빚을 만든 적은 없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하고 있어서 그런대로 행복하지만 사실은 돈을 좀 더 모으고 싶습니다. 오늘의 노트. 매년 해외여행을 가는데 올해는 큰 맘을 먹고 유럽으로 결정했다. 정말 기대된다. 하지만 지난달에 신용카드도 많이 썼고 다음에 돈이 들어올 때까지 한참 남았으니 위험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항상 특별히 문제가 생기는 일은 없었으니까 괜찮을 거야. 그래도 계속 불안하다. 모아둔 돈이 있으면 더 마음이 편할 텐데. 1번 직시하다. 왜 모아둔 돈이 있으면 마음이 더 편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행이든 쇼핑이든 아무 거리낌 없이 즐길 수 있을 테니까. 지금은 왜 온전히 즐기지 못하는데 통장 잔액이 줄어드는 게 무서우니까. 그렇다면 모아둔 돈이 없으면 여행이나 쇼핑을 즐기지 말아야 한다는 설정과 빠듯하다는 생각에 조마조마해야 하며 즐기는 설정. 나는 이 두 가지 설정을 갖고 현실을 즐기고 있다. 이번 웃기다. 지금의 설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여행을 가기로 결정했는데 여행하는 내내 돈 걱정에 불안해하며 보내고 싶지 않다. 내가 원해서 유럽
여행을 결정한 거고 남에게 돈을 빌려서 가는 것도 아닌데 대체 뭐가 그렇게 불안한 거지? 내가 번 돈으로 유럽에 갈 수 있다는 즐거움보다 통장 잔액이 줄어드는 불안감을 즐기다니 너무 바보 같다. 이런 짓은 그만두자. 3번 예정된 유럽 여행을 마음껏 즐기자. 1번 3줄 노트에는 1번 관찰, 통장 잔액이 줄어드는 게 불안하다. 2번 감정, 돈 걱정을 하느라 여행의 즐거움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게 싫다. 3번 결정, 유럽 여행을 마음껏 즐기자. 조언, 돈이 줄어든다는 걱정에 사로잡혀 모처럼 이루어진 유럽 여행이라는 소원을 스스로 망치고 있군요. 원래는 소원이 이루어졌다는데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데 돈이 없어진다는 데만 생각이 쏠리다 보니 불안감만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왜 불안할까? 뭐가 무서운 거지? 하고 질문을 거듭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직시하고 나면 모아둔 돈이 없으면 여행이나 쇼핑을 즐기지 말아야 한다는 자신의 설정을 변경할지 말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쥐꼬리만한 수입을 확 늘리고 싶다. 회사에 다니면서 주말에는 취미를 부업으로 하고 있다. 부업으로 돈을 많이 벌면 회사를 그만둘 작정이다. 틈틈이 창업 세미나에 참석하거나 비즈니스 서적을 읽거나 동경의 대상을 만나 조언을 들으며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오늘의 노트. 페이스북에 올라온 A의 글을 보고 우울해졌다. 얘는 정말 반짝반짝 빛나고 행복해 보인다. 다들 어쩜 그렇게 돈이 많은 걸까?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는데 좀처럼 수입이 늘지 않는다. 무리하다가 건강을 해쳐서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면 부업을 시작한 의미도 없어지고 딜레마다. 설정 변경 3단계. 1번은 직시하다. 왜 우울해졌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빛나지 않는다고 느껴져서. 나도 반짝거리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서. 왜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럭셔리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즐기거나 명품 옷과 구두로 치장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 테니까. 그렇다면 반짝거리는 사람이 되려면 돈이 많아야 한다는 설정과 돈은 일한 만큼만 들어온다는 설정, 많이 일하면 건강을 해칠 테니까 반짝거리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는 설정. 나는 이 세 가지 설정을 갖고 현실을 즐기고 있다. 지금의 설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결국 나는 빛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던 거잖아. 아니 그에 앞서 애초에 반짝반짝 빛난다는 게 뭘까? 돈을 펑펑 쓰는 것,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이유가 뭘까? 남들에게 반짝이는 모습을 과시하고 싶어서 아니다.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성취감이다. 결코 돈과 성취감은 같은 것이 아니다. 3번은 정하다. 럭셔리한 곳이 반짝여 보이는 이유는 가격이 비싸서가 아니다. 가격이 얼마인지를 따지기보다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곳에 가고 좋아하는 일을 하자.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반짝임이니까. 3줄 노트. 직시. 나는 돈이 많아야만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감정을. 내가 일하는 이유는 돈을 펑펑 쓰면서 비싼 옷과 명품 옷, 비싼 음식, 명품 가방을 마음껏 즐기고 싶어서가 아니다. 결정은 좋아하는 곳에 가고 좋아하는 일을 하자. 그것이 내가 가장 생각하는 반짝임이다. 모든 것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나는 이 책을 통해 세 줄 노트 쓰기만으로도 지금까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멋진 삶을 사는 나와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소원을 이룬 새로운 자신과 만나기 위해 아주 조금만 시간을 내서 노트와 마주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의 나를 직시할 용기와 자신의 감각을 믿어주는 배려를 가졌으면 합니다. 내가 지금 쉽게 많은 돈을 벌면서
행복하고 풍족한 삶을 누리는 것은 모두 세 줄 노트 덕분입니다. 지금의 나를 직시하고 느끼고 결정하면서 꾸준히 설정을 변경해 왔기 때문이죠. 밤늦게까지 혼자 처리하던 일을 이제는 13명의 직원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좋은 엄마는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외출하지 않는다는 설정에 얽매여 있던 부자연스러운 싱글맘은 이제 자유롭고 행복한 싱글맘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 수십만 원짜리 호텔에 묵는 데에도 불안을 느꼈지만 이제는 하루 1,000만 원짜리 호텔에 머무는 풍요로움도 마음껏 누리게 되었죠. 또한 이 책을 통해 예전의 저와 다 같은 분들과 더 많은 행복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눈앞의 모든 현실은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다와 같은 부정적으로만 해결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현실에 일어난 일들이 모두 자신의 가치라고 착각하거나 내면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 겪고 있는 일이나 지위, 수입 등 현실의 모든 것은 진짜 소원을 이루기 위한 밑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은 자신을 비난하거나 타인을 비난하기 위한 재료가 결코 아닙니다. 꾸준히 설정을 변경하다 보면 눈앞에 놓인 현실에 휘둘리지 않고 지금 여기에 있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어쩌면 설정 변경이란 스스로에 대한 궁극적 사랑의 형태일지도 모릅니다. 태어났을 때 만났던 기쁨과 무조건적인 사랑이 가득했던 그 세계를 떠올릴 수 있기를 빕니다. 모든 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자신의 선택을 믿으세요. 그것만으로도 당신이 꿈꾸던 인생이 펼쳐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어주신 당신에게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돈의 신에게 사랑받기를 그리고 더 많은 가능성이 찬란히 빛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